자, 앞에서부터 자, 환몽구조. 환몽구조가 뭔지 알지? 현실과 꿈을 오가지. 그 다음 내용일치고 세부적으로 읽어야 된다는 얘기고. 작품의 주제의식은 부귀영화의 덧없음. 응? 자, 한번 읽어보자. 앞부분 줄거리. 당나라. 자, 시간적 배경 체킹하고. 조선이 아니다니. 당나라야. 형산 연하봉. 선녀인 위부인이 다스리며 동정화 영왕이 와서 설법을 듣는 거. 자, 윗줄. 현실이 오히려 어떻다? 환상적으로 묘사된다. 그래서 성진의 삶과 양소유의 삶 중에서 자, 여기 어떤 것이 꿈이고 어떤 것이 현실인지 모호하다. 되겠지? 육관대사가 절을 짓고 부처의 가르침을 전하고 있다. 자, 육관대사는 동그라미 치고, 자, 어느 날 육관대사의 제자 성진 동그라미 치고, 자, 동정호 영왕에게 인사를 드리러 가고, 자, 동정호 영왕의 사건이야. 이 부인의 시녀들은 지금 팔선녀 동그라미 육관대사에게 인사를 드리러 온다. 이때 성진이 동정호에 이르러 물결을 헤치고 수정궁에 들어가니, 자, 성진이 어디로 갔어? 수정궁은 현실적 비현실적? 비현실적 공간이다. 용왕이 크게 기뻐하여 몸소 궁문 밖에 나아가 맞이했다. 용왕 동그라미 치고, 성진을 상좌에 앉히고 진찬을 갖추어 잔치를 열어 대접하여 용왕이 손수 잔을 들어 권하자 성진이 가로되, 잔 밑줄 치자. 자, 중이니까 술을 마시면 안 되지, 그지? 근데 술을 권하는 거야. 술을 마음은 흐리게 하는 광약이라 불가에서 크게 경계하는 것이니 크게 파괴를 하지 못하겠나이다. 자, 이거 처음에는 어떻게 했어? 거부를 했다. 용왕이 가로되, 부처가 5가지 계율로 술을 경계하는 줄 내 어찌 모르리오만 궁중에서 쓰는 술은 인간의 광약과 달라서 잘못 사람의 기운을 화창케 하고 마음을 방탕하게 아니하나이다. 자, 이 궁중에서 쓰이는 술은 괜찮다. 성진이 용왕의 지성으로 권해 차마 사양하지 못하고 이쪽을 어떻게 했다? 석잔을 기울였다니까. 불교의 계율을 어기고 술을 마시는 거야. 용왕께 하직하고 바람을 타고 밑줄 치고 연하봉을 향하여 돌아오다 산 아래에 이르러. 자, 이거 다 단기적 요소지? 바람 타고 다니는 거야. 스스로 깨닫기를 술 기운이 올라 낯이 달아오니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만일 얼굴이 붉으면 사부께서 이상하게 생각하고 크게 꾸짖지 않으리요 하고 즉시 냇물로 내려가 웃옷을 벗고 두 손으로 물을 움켜 취한 낯을 씻는데 문득 기이한 향내가 코에 진동하여 향로 기운도 아니고 화초 향내도 아닌데 사람의 뼛속에 사무쳐 정신이 호탕하여 능히 표현할 수 없었다. 성진이 생각하기를. 자, 기이한 향내 팔선녀지? 이 물의 상류에 무슨 꽃이 피었길래 이런 신기한 향이 물에서 나는가. 다시 의복을 정지한 다음 물을 따라 올라가니 이때 팔선녀 동그라미 시작. 석교 위에 앉아서 서로 말하고 있었다. 성진과 팔선녀가 서로 만나서 성진이 육한장을 놓고 공손하게 재배하여 말했다. 자, 이게 승려가 짓는 지팡이다. 육한장은 여보살이여 빈승은 자신을 낮추어 말한 거야. 연하도량 육관대사의 제자로 스승의 명을 받들어 산 밑에 나갔다가 장차 돌아오는 길이 옵니다. 좁은 속교 위에 보살님들이 앉아있어 남자와 여자가 같은 길에 함께 있을 수 없으니 부디 잠시 발걸음을 옮겨 주시기 바랍니다. 길을 빌리고자 합니다. 팔선녀, 자, 길을 빌린다 줄 팔선녀 동그라미
답례하여 말하기를 우리는 위부인의 시녀들이옵니다. 부인의 명을 받들어 육간대사께 문학을 드리러 돌아가는 길입니다. 첩이 들으니 자 길에서 남자는 왼쪽으로 하고 여자는 오른쪽으로 간다. 자 이게 인용이다. 얘기의 대칙을 인용했다. 다리가 매우 좁고 첩들은 이미 먼저 앉았으니 도인의 말씀이 마땅치 않은데 바라건대 자 밑줄 다른 길을 행하소서. 성진이 답하기를 냇물이 깊고 다른 다리가 없으니 빈승으로 하여금 어느 길로 가라 하십니까? 팔산녀가 가로되 옛날 달마존자는 갈리풀 타고 바다를 건넜다고 하였사옵니다. 화상께서 육간대사에게 도를 배웠다면 반드시 신통한 도술이 있을 것이니 어찌 이런 조그만 냇물을 건너지 못하여 아녀자와 더불어 길을 다투나이까? 성진이 웃으며 대답하되 여러 낭자의 뜻으로 보니 행인으로 하여금 길값을 받고자 하는 듯이소. 이 가난한 중에게 어찌 금전이 있으리요? 자 밑줄 명주 8개 밑줄 이 길값이다. 자 지금 이 둘 사이에 갈등이야? 선녀와 저 성진 사이에 갈등이 아니다.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말장난하는 거야? 길값을 치르겠나이다. 손을 들어 복사꽃 가지 하나를 꺾어 팔선녀 앞에 던지니 8봉우리 땅에 떨어져 8개의 명주. 팔선녀가 밑줄 각각 8개 명주 8개를 손에 쥐었다. 환상적이면서 팔선녀가 성진이 만들어준 명주를 받아가는 것은 무슨 의미다? 인연이 맺어졌음. 팔선녀와 성진 사이에 인연이 맺어졌음. 되겠지? 성진을 돌아보며 찬연이 한번 웃고 몸을 숙구치더니 바람을 타고 공중으로 올라갔다. 성진이 석교 위에서 오랫동안 팔선녀 가는 곳을 바라보더니 구름 그림자가 사라지고 향기로운 바람이 가라앉았다. 바야흐로 성진이 속교를 떠나 스승을 가서 뵈니 스승이 늦게 온 이유를 묻기에 대답하기를 용왕이 심히 자 스승이 늦게 온 이유를 묻지 후하게 대답하고 떠나는 것을 만류하니 차마 떨치고 일어나지 못하였습니다. 대사가 더는 묻지 않고 말하기를 자 이거 팔선녀와 자 숨긴 게 뭐지? 두 가지지. 첫 번째 술 마신 것하고 두 번째는 팔선녀랑 언어로 희롱한 것. 대사가 더는 묻지 않고 이때 이미 대사는 성진의 잘못을 알고 있었다. 물러가 쉬어라 하여 성진이 자신의 선방에 돌아오더니 나른임이 어두워졌다. 성진이 팔선녀를 본 이후에 자 밑줄 정신이 잘못 황홀하여 남자로 세상에 태어나서 어려서는 공맹의 글을 읽고 요순의 같은 임금을 섬겨 나가서는 장수가 되고 돌아와서는 정승이 되어 자 출장 입상했죠. 그러니까 속세 부귀영화를 꿈꾸지 지금 잠깐이지만 비단 옷을 입고 옥대를 차고 옷걸이에 조회하고 눈에 고인 빛을 보고 귀에 좋은 소리를 듣고 은택이 백성에 미치고 공명을 후세에 두리우는 것 입신양명 밑줄 자 밑줄 대장부의 일이라 출장 입상하고 입신양명하는 것이 대장부의 일이라 자 이것은 승려로 수행할 수 없는 세속적 삶이고 유교적 이상이다. 조선시대 양반의 이상이다. 자 우리 부처의 법문은 한 바리떼 밥과 한 병의 물과 2억 원 경문과 108염주뿐이니 그 도가 비록 아름다우나 적막하다. 체크해두고 불교의 적막함에 회의를 느끼고 한탄한다. 잠깐이지만 불도를 닦는 것에 회의를 느낀 거야. 그러니까 잘못이 뭐지? 팔선녀랑 희롱한 거, 그 다음에 술 마신 거, 감춘 거, 그 다음에 불도에 대해서 회의한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성진이 잘못이라고. 성진은 변명할 때 술은 권하기에 어쩔 수 없이 마신 것이다. 팔선녀와는 길 때문에 얘기한 거다. 불도에 회의했지만 금방 뉘우쳤다라고 변명하지만 용서를 안 한다고. 생각을 이리하고 저리하여 밤이 깊었는데 문득 팔선녀가 서 있어 놀라서 다시 보니 이미 간 곳이 없더라.
성진이 크게 어떻게 한다? 바로 뉘우친다. 부처의 공부는 뜻을 바르게 함이 제일 공부이거늘 내가 출가한 지 10년에 일찍이 털끝만큼 불가의 법을 어기고 부처한 마음을 먹지 않았는데 이제 이렇게 잘못된 마음을 가지면 어찌 내 앞날이 해롭지 않겠는가라고 회의를 하는 거야. 향로의 전단을 다시 피우고 의연히 포단에 앉아 정신을 가다듬어 염주를 굴리며 일천부처를 외우는데요. 갑자기 창밖에서 동자가 부르며 사형은 주무시니까 대사께 부르나이다. 성진이 놀라 생각하기를 깊은 밤에 나를 부르시니 반드시 까닭이 있도다. 자, 동자와 함께 방장에 나아가 육간대사가 모든 제자를 모아놓고 등촉을 낚아치 켜고 성진을 꾸짖기를 성진아 내 죄를 아느냐? 성진이 손돌 아래 꿇어 대답하되 소자가 사부를 섬긴 지 10년이 되었으니 조금도 자 밑줄 불순을 행한 적이 없다. 진실로 어리석게 지은 죄를 알지 못하겠다. 자 밑줄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말하지 않는다. 대사가 말하기를 중의 공부는 세 가지 행실이 있으니 몸과 마음, 말씀과 뜻이라. 내가 자 밑줄 술에 취하고 밑줄 석회에서 햇선녀와 만나 수작하고 자 꽃가지런데 희롱하고 돌아온 후에도 자 팔선녀의 미색을 사랑하여 팔선녀의 미색 고기를 흠모하는 것. 그래서 불가의 적막함을 싫어하는 이 세 가지 행실이 한꺼번에 무너뜨려 버림이니라. 발단으로서 욕망에 번뇌하다가 대사의 노여움을 산다. 여기는 자 여기 체크해도 자 꿈이 시작되는 부분 이렇게 본다면 포단에 앉아있지. 그 다음에 꿈을 깼을 때 어디에 앉아있었어? 포단에 앉아있었다고. 그러면 여기서부터가 꿈이라고 볼 수 있어. 되겠지? 그러니까 육간대사를 만나서 육간대사가 불러서 쫓아버리는 부분부터 꿈이다. 응? 라고 볼 수 있다고. 포단 때문에 그래. 학교에서 어떻게 얘기했니? 여기 별로 얘기 안 했어. 선생님 보기에도 이 말이 맞는 것 같아. 포단에 안 돼. 왜냐하면 꿈 깬 데가 포단이니까. 성진은 저승의 염라대왕에 끌려가 인간 세계로 추방되는 벌을 받고 자 염라대왕 공간 어디로 이동해 갔다? 저승으로 이동해 가지. 염라대왕 인간 세계로 추방되는 벌을 받는다. 중국 해남. 자 꿈속의 공간이 중국 해남 땅이야. 꿈속의 공간이 오히려 어떻다? 현실적이지. 수주 땅에서 양소유로 태어난다. 양소유는 과거에 급제한 뒤 반란을 평정하는 등 나라의 공을 세워 높은 벼슬에 오르고 황제의 동생인 난양공주를 비롯한 8여인을 만나 인연을 맺는다. 자, 높은 벼슬 밑줄 8여인을 만나 인연을 맺는다. 자, 평생 부귀영화를 마음껏 누린 양소유는 어느 날 자신의 집 누대에 올라 자 밑줄 인생의 허망함을 느끼며 자신의 심정을 이야기한다. 부귀공명을 누리지만 인생의 허망함을 느낀다. 소유는 본디 하남에 베어딥는 미천한 선비로 성천자의 은혜를 입어 벼슬이 장상에 이르렀으며 낭자들과 은정이 100년 하루 같으니 만일 모두 전생 수견으로 모였다가 인연이 다하여 각각 돌아감은 천지의 떳떳한 일이라. 우리가 돌아간 후 100년 후에 높은 데가 무너지고 굽은 못이 메어지며 가무하던 땅이 변하여 거친 산과 새한 풀이 되면 초보와 목동이 그것을 오르내리며 탄식하여 가로되 여기는 옛날 양승상이 여러 낭자로 더불어 놀던 곳이라. 승상의 부귀풍류와 여러 낭자의 오경화태는 이제 어디로 갔느냐 하리니 밑줄 어떻다 인생이 어떻다 더덥다. 내가 생각하니 천하에 밑줄 유도 선도 불도 밑줄 치고 가장 높으니 이른바 삼교라고 이른다. 유도는 생전사업과 신우의 이름을 전할 뿐이요. 그러니까 자 유교는 생전사업과 신우의 이름을 전할 뿐이라는 것은 현실적이란 얘기야. 죽음에 대한 얘기는 죽음에 대한 어떤 사상은 없다는 얘기야. 죽은 뒤에
신선은 예로부터 구하여 얻은 자가 드무니 자 진시황 한무제 현종 황제를 보면 알 수 있다. 내가 벼슬에서 물러난 후로 밤이 잠이 들면 꿈속에서 밑줄 매양 포단 위에 참선하던 모습 이게 뭐야? 현실이지. 현실이다. 꿈속의 꿈이 현실로 영해. 성진과 양소유가 동일이니라. 양소유로서의 삶이 성진의 꿈임을 암시한다. 어떤 삶이 현실이고 어떤 삶이 꿈인지 모호하다. 이는 필연 불가와 인연이 있는 것이라. 내가 장자방 적송자를 따를 것을 본받아 집을 버리고 스승을 구하여 남해를 건너 관세음 보살을 찾고 오대에 올라 문수보살께 예를 하여 자, 뭐 할 생각이다? 불생불멸의 도를 얻는다. 불생불멸의 도를 얻는다는 불도에 정진하겠다는 얘기지? 고락을 벗고 대하되 그대들과 반평생을 해로하다가 갑자기 이별하려 하니 슬픈 마음이 곡조에 나타난 것이다. 되겠니? 모든 낭자들이 다 전생에 근본 있는 사람이라. 여기 소술자의 개입이지? 전생에 팔선녀였어. 그러면 여기서 먼저 자 지금 양소연은 벌써 이미 불도에 정진할 생각을 했어 안 했어? 했어. 마음을 먹었다고. 그럼 왜 슬픈 거야? 마음을 먹었어. 먹었기에 팔선녀 그러니까 저기 부인들과 이별할 것이 이제 슬프다 이런 얘기지. 자, 세속 인연을 다할 때 이 말을 듣고 감동하여 이르되 상공께서 부귀 번화를 누리는 가운데도 이렇게 야 밑줄 청정한 마음이니까 저 불도에 정진하겠다는 마음이 훌륭하다라고 말하는 거지. 상공을 어찌 장자방에 견주리오. 우리 자매 파리는 마땅히 깊은 규중에서 분양 예불하여 상공께서 돌아오시기를 기다릴 것이옵니다. 자 어떻게 하겠다? 상공께서 돌아오시기를 기다리겠다. 상공께서 이번에 가시면 반드시 밝은 스승과 어진 벗을 만나 큰 도를 얻으시니 득도한 후에 부디 첩등을 자 큰 도를 얻으시면 먼저 제도해 주시라. 승상이 몹시 기뻐하며 말하기를 우리 9사람의 뜻이 같으니 쾌사라. 과인은 내일 떠날 것이니 오늘은 낭자와 더불어 취하도록 밑줄 술을 마시리라. 모든 양자들이 말하기를 첩들이 각각 한 잔씩 받들어 상공을 전송하오리다. 자 절정 1에서는 인생 무상을 느낀 양소유가 불문에 귀의할 것을 결심한다. 잔을 씻어 다시 부으려 하는데 호련 막대 던지는 소리가 났다. 모든 사람이 의아히 여기며 생각하기를 어떤 사람이 올라오는가 하였다. 한 호승 동그라미 육관대사지? 눈썹이 길고 눈이 맑고 얼굴이 베이었다. 자 여기 꿈속에 양소유가 육관대사를 만나지만 그가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한다. 엄연히 좌상에 이르러 승상에게 예를 하며 말하기를 산야 사람이 대승상을 배웁니다. 태사가 2인인 줄 알고 황방이 답례하기를 사부는 어느 곳으로부터 오셨나이까. 호승이 웃으며 대답하기를 평생 고인. 자 밑줄 평생 고인을 몰라본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야? 우리는 같이 평생 살았단 얘기지. 귀인은 잊기를 잘한다는 말이 옳소이다. 승상이 자세히 보니 과연 익은 듯 하였다. 문득 깨달아 능파낭자를 돌아보며 말하기를 내가 지난번 토번을 정벌할 때 꿈에 밑줄 치고 동정용군 밑줄 한 화상이 법자에서 경을 변론하는 것 밑줄 이것은 꿈속의 꿈이지. 되겠니? 꿈속의 꿈이 뭐가 돼? 현실로 연결되는 것. 자 이게 꿈속 꿈의 내용이다. 호승이 박장대소하고 가로되 옳도다 비록 그 말이 옳으나 꿈속에 잠깐 만난 일은 기억하고 10년 동안 같이 살았던 것은 기억하지 못하니 자 누가 양정원을 총명다하리오.
승상이 망령자실하여 말하기를 소유는 15,6세 이전에는 부모의 슬하를 떠난 적 없고 16세에 급제하여 곧바로 징명을 받아 관직에 있었으니 동으로 연나라 사신으로 가고 토본을 정발하러 떠난 간 외에 일찍이 경사를 떠나지 아니하였거늘. 자, 내가 이 서울을 떠난 적이 없다. 언제 사부와 함께 10년을 상종하였으리요. 자, 여기 성진의 꿈 내용이 요약적으로 되겠지. 그러니까 성진의 양소유 입장에서는 양소유가 쭉 살아온 과거 사건의 여정이 요약적으로 제시된 거야. 되지? 유교적으로 이상적인 삶을 살았음을 요약적으로. 노승이 웃으며 말하기를 상공이 아직도 추몽을 깨지 못하였도다. 승상이 말하기를 사부인은 어찌하면 소유로 하여금 추몽을 깨게 할 수 있나이까. 노승이 말하기를 이는 어렵지 않도다. 하고 손에 잡고 있던 석장을 들어 돌란간을 두어 번 두드렸다. 갑자기 내 골짜기에서 구름이 일어 의대 위를 뒤덮어 지척을 분변치 못하였다. 승상이 정신이 아득하여 마치 침원 가운데 있는 듯하여 한참 만에 소리질러 말하기를 자, 석장을 들어 난간을 두드리더니 자, 이렇게 되지. 사부는 어찌하여 정도로 소유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환술로 희롱하시나이까. 승상이 말을 마치지 못하여 구름이 거치는데, 자, 밑줄 구름이 거치는 것. 노승은 간 곳 없고 좌우를 돌아보니 팔랑자도 간 곳이 없었다. 승상이 매우 놀라 어찌할 바를 모르는 중에 높은 데와 집들이 한순간에 없어지고 자기 몸은 작은 함자에 어디에 있어? 포단. 이게 포단에 앉아있는 게 꿈에서 깬 거야. 되겠지? 아까 포단에 앉아서 꿈꾸고 깨서는 포단에 앉아있는 거라고. 되겠지? 향로의 부르님이 사라지고 지는 달이 창가에 비추고 있다. 자, 시간의 경과가 깊은 밤에서 새벽이다. 양소유가 성진으로 돌아오는 장면. 하룻밤 꿈을 꾼 양소유의 일생이다. 그러니까 양소유의 부귀영화라는 것이 어때? 하룻밤에 꿈에 불과한 것이다. 되겠니? 자, 꿈에서 깨어나 현실로. 성진이 꿈에서 깨어나 현실로 돌아온다. 자신의 몸을 보니 108염주가 걸려있고 머리를 손으로 만져보니 각각 털이 까칠까칠하였으니 완연히 소아송의 몸이요 전혀 대승상의 위가 아니니 정신이 황홀하여 오랜 후에야 비로소 제 몸이 연하도량 성진 행자임을 깨달았다. 연하도량 성진 행자이죠. 그리고 생각하기를 처음에 스승에게 책망을 듣고 풍도로 가서 인간 세상에 환도하여 양가의 아들이 되었다. 그리고 장원급제하여 한림학사를 한 후 출장 입상 공명신태하여 두 공주와 여섯 낭자와 더불어 즐기던 것이 밑줄 뭐다? 하룻밤의 꿈이로구나. 이는 필연 사부가 나의 생각에 그릇됨을 알고 나를 하여금 꿈을 꾸게 하시어 자 밑줄 인간 분리와 남녀 정욕이다. 허무한 일임을 깨닫게 한 것이다. 성진이 서둘러 세수하고 의견을 정지하여 방제에 나아갔다. 자, 요게 성진이 깨달은 바지 주제다. 다른 제자들이 이미 다 모여 있었다. 대사가 큰 소리로 대사가 성진아 인간 부귀를 겪어보니 어떻더냐. 성진이 꿈꾼 내용을 다 알고 있지. 성진이 머리를 조아리고 눈물을 흘리며 하는 말이 성진이 이미 깨달았나이다. 제자가 불초하여 생각을 그릇되게 하여 죄를 지었으니 마땅히 인간 세상에 윤회하는 벌을 받아야 하거늘 사부께서 자비하시어 자 밑줄 하룻밤의 꿈으로 제자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니 사부의 은혜가 크다. 꿈 깨닫게 여기에 대해서 다 사부가 자신의 의견을 밝힌다. 자, 내가 대사가 말하기를 잘 보자. 내가 흥을 타고 갔다가 흥을 타고 돌아왔으니 내가 무슨 관여한 바가 있겠느냐. 이거는 내가 깨닫게 한 게 아니다. 너가 혼자서 갔다가 혼자 꿈꾸고 혼자서 돌아온 거다. 이런 얘기야? 그렇지? 또 내가 말하기를 인간 세상에 윤회한 것을 꿈을 꾸었다라고 하니 꿈이 세상과 다르다고 하니 아직
꿈과 세상을 구분하는 것은 뭐다? 아직 꿈을 깨지 못한 것이다. 되겠지? 옛말에 장주가 꿈에서 나비가 되었다가 다시 나비가 장주가 되었다 라고 하니 어느 것이 거짓 것이고 어느 것이 참된 것인지 분별하지 못하니 성진과 소유에 있어서 밑줄 어느 것이 참이냐 어느 것이 꿈이냐. 현실과 꿈에 대한 구분이 무의미하고 삶도 꿈과 같은 것이고 헛된 욕망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 장주지몽 호접지몽의 고사다. 체크해두고 장주지몽 호접지몽. 성진이 이에 답하기를 제자 성진이 아득하여 꿈과 참을 분별치 못하겠사오니 사부는 설법을 베풀어 제자로 하여금 깨닫게 하소서. 대사가 응낙하여 이르기를 이제 마땅히 금강경의 큰 법을 베풀어 너의 마음을 깨닫게 할 것이다. 금강경의 큰 법이지. 잠시 후에 새로 들어올 제자들이 있을 것이니 너는 잠깐 기다리라. 문지기 도인이 아뢰기를 어제 왔던 위부인 시녀 팔선녀가 와서 팔선녀지 사부께 뵙기를 청하나이다. 대사 들어오라 하니 팔선녀가 대사 앞으로 나와 합장 고도하고 사례기를 제자들이 비록 위부인을 모시고 있으나 실로 배운 것이 없어 세사 정력을 잊지 못하였는데 대사의 자비하심을 입어 하룻밤 꿈을 꾸어 크게 깨달았다. 이제 제자들이 위부인께 하직하고 불문에 들어왔으니 자 밑줄 사부의 밝은 가르침을 바라나이다. 대사가 말하기를 여선들의 뜻이 비록 아름다우나 불법이 깊고도 머니 큰 역량과 큰 발언이 없으면 쉽게 이루지 못할 것이다. 그대들은 모름지기 스스로 헤아려서 하라. 팔선녀가 물러나와 얼굴에 칠한 염지분을 씻어버리고 자 큰 발언 밑줄 치고 연지분을 씻어버린다. 밑줄. 각각 소매에서 금전도를 내어 흙 같은 머리를 자 깎아버려. 이게 뭐지? 큰 발언. 결심이 크다는 걸 보여준 거야. 화장 다 씻어버리고 머리를 깎았다. 자 여기 체크. 세속의 삶을 상징하는 연지분과 머리를 깎아 불문에 들어보고자 하는 의지를 밝힌다. 다시 들어와 대사께 사례기를 제자들이 이미 얼굴을 고쳤사오니 맹세코 사부의 가르침과 분부를 게을리자 하지 않겠나이다. 대사 이르기를 좋도다 좋도다 너희 팔인이 일이 능히 이렇듯하니 진실로 좋은 일이로다. 드디어 대사가 법자에 올라 공문을 강론한다. 밑줄. 백호의 빛이 이게 백호가 부처의 두 눈썹 사이에 희고 빛나는 강의 하나. 이 광명이 무량 세계를 비춘다. 세계를 쏘이고 하늘의 꽃이 비같이 내렸다. 깨달음을 얻은 성진은 물관대사의 뒤를 이어 연화도령에서 설법하여 대중을 교화했고 자 팔선녀와 함께 밑줄 극락세계 행복한 결말. 성진과 팔선녀는 깨달음을 얻고 함께 극락세계로 간다. 자 구몽 고전소설 장편소설 몽자료소설이다. 꿈 얘기지. 환상적 불교적 연화봉 승려 성진이 꿈속에서 양소유가 되어 겪는 다양한 일과 깨달음이다. 꿈을 통해 자 위쪽 부귀영화의 덧없음을 깨닫고 삶의 진정한 가치를 추구한다. 꿈과 현실이 오가는 밑줄 환몽구조. 현실 공간과 꿈속 공간이 모두 환상적으로 조선시대 4대부의 입신양명에 대한 욕망이 투영되고 불교적 세체가 두드러진다. 작품 구성 꿈꾸기 전에는 계율을 어기고 벌을 받는 성진이다. 승려 성진이 팔선녀와 만난 후 속세의 부귀영화에 마음이 끌리자 자 속세의 부귀영화 그것을 알아챈 육관대사가 성진을 인간세계로 추방하는 벌을 내린다. 여덟 여인과 인연을 맺고 부귀공망을 자 여덟 여인과 인연 부귀공망을 누리는 양소유. 성진은 양소유로 환생한 팔선녀와 차례로 만나 인연을 맺고 과거에 급제하게 국난을 평정하여 승상이 된다.
깨달음을 얻은 성진. 평생 부귀영화를 누린 양소희가 어떤 인생의 허망한 밑줄. 불교에 귀의하고자 하는 결심. 그 순간 꿈에서 깨어나고 깨달음 얻은 성진은 대중을 교화하는 데 힘쓰다가 공락방생하는 것. 자, 부몽의 특징은 제자가인 밑줄. 자, 영웅적 기질 밑줄. 그래서 성진은 젊고 총명한 승려고 문장과 무예에 능통하다. 사건 전개 비현실적 우연적. 알지? 중국 우리나라, 중국 당나라를 배경으로 해 권선징악 행복한 결말. 그래서 구운몽도 부귀영화를 누리고 깨달음을 얻는다. 시간의 흐름, 주인공의 일생이 전개는 일대기적이다. 한몽구조, 백자식 구성, 양소희의 삶은 일대기적. 한몽구조란 꿈속에서 또 다른 세계를 경험하되 그것이 환상적이라는 것에 대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따라서 꿈 이전, 꿈 이후라는 구조. 삶이란 희망하다는 의미가 강조된다. 꿈을 전후한 성진의 가치관 변화. 꿈을 꾸기 이전에는 인간 부귀와 남녀 정욕을 바라는데 꿈을 꾼 이후에는 그것이 덧없다는 걸 깨닫는다. 꿈꾸기 전에는 육간대사가 육간대사의 제자지. 팔선녀 부귀영화 흠보했다가 양소희로 태어나고 꿈을 깬 뒤 불도에 정진하여 극락세계로 간다. 팔선녀는 형산을 다스리는 선녀 위부인을 모시는 8명의 선녀들이다. 성진의 마음을 어지럽힌 벌로 인간 세상에 태어난다. 꿈을 깬 뒤 불도에 기의해서 극락세계로 간다. 꿈속에서는 양소희 성진이 환생해서 용모가 아름답고 문무에 뛰어나다. 큰 업적을 이루고 부귀공명을 누린다. 인생의 허망을 느끼고 불도에 귀의할 결심을 한다. 양소희의 이처육처는 팔선녀가 환생한 인간 세상의 인물이고 개성이 있지만 공통적으로 용모가 아름답고 뛰어나다. 양소희와 결혼한다. 불도에 기회하고자 함께하고자 하다가 꿈에서 깬다. 육간대사는 성진의 스승이다. 연화봉에서 불도를 가르친다. 하룻밤 꿈을 통해 성진의 깨달음을 얻도록 이끌고 깨달음을 얻자 연화도량을 맡기고 서천으로 돌아가는 거야. 구는 9명의 인물, 무는 덧없다, 몽은 꿈같은 인생이다. 되겠지? 빈칸 체험에서 공부해보고 자, 그 다음에 만세전. 자, 서술상 특징 무슨 구조다? 여로형 구조다. 그 다음에 내용일치 위험이 있다. 나의 심리 상태, 일제강점기 현실과 관련하여. 일본의 유학증인 나니까 몇 인칭 소설이야? 1인칭 소설이다. 아내가 위독하다는 전보를 받고 어떡한다? 귀국길에 오른다. 서술자 나고 귀국길에 오르는 그 여정을 서술한 거니까 여로형 소설이지. 도쿄에서 기차를 타고 시모노세키까지 와서 연락선에 올라 배 안에 목욕탕, 공간은 배 안에 목욕탕이야. 발단 전개 아내가 위독하다는 정보를 받고 귀국하는 길에 많은 여성들을 만난다. 자, 그런 훌륭한 직업 밑줄 치고 이게 뭐지? 조선의 노동자를 일본 공장에 팔아넘기는 것. 무엇인데 어디 있어요? 이번에는 시골자의 동행이 듯한 사람이 가만히 듣고 있다가 욕탕에서 시뻘겋게 탄 몸뚱아리를 무거운 듯 이끌어내며 물었다. 그자도 물속에서 시골자가 있고 동행이 듯한 사람이 있고 그자가 있지? 그자가 뭐야? 노동자 모집인이야? 물속에서 불쑥 일어나 수건을 등 뒤로 넘겨서 가로잡고 문지르며 한번 욕실을 휙 돌아보고 자, 뭐하는 것? 주변을 경계하는 것. 그 3인이 이 사람들이 자신네들의 대화에는 무심한 한 구석에 있는 것을 살펴본 뒤 안심한 듯이 비로소 목소리를 낮추며
사업에 관련된 내용을 뭐 하는 것, 다른 사람이 못 듣게 하려는 거지. 입을 벌렸다. 실상은 쉬운 일이에요. 나도 이번에 가서 해오면 세 번째도 되는 일은 되어나는 내지의 각 회사에 연락해가지고 요보 밑줄, 요보는 조선인의 업신여기는 들을 붙들어 오는 건데, 조선 쿠리, 조선 노동자들이야. 노동자요. 그런데 그것은 대개 경상남북도나 그렇지 않으면 함경, 강원, 다음에는 평안도에서 모집을 해야 하지만 그 중에서 경상남도가 제일 쉽습니다 하다. 자, 그자는 여기 와서 말을 끊고 교활한 듯 웃어버렸다. 나는 여기까지 듣고 깜짝 놀랐다. 자, 나는 놀랐지 밑줄. 그 가련한 조선 노동자들. 자, 조선 노동자들에 대한 연민 속아서 지상의 지옥 같은 일본의 각지 공장. 자, 당대 조선인들이 노동력을 착취당하며 고통을 겪었던 건 나의 분노다. 우로 몸이 팔려나가는 것이 모두 이런 도적놈 같은 협작 불황배의 술중에 노동자 모직원을 가리키는 거지. 빠져서 그러는가 생각할 때 나는 다시 한번 그자의 상판대기 밑줄 얼굴을 쑥대게 이르는 거야. 반감이지? 쳐다보지 않을 수 없었다. 옳지. 그래서 이자의 형이 현봉 군조라는 것을 이용할 작정. 시골자의 형의 힘을 빌리라는 것. 이러군. 나는 이런 생각을 하며 그 가만히 귀 기울이고 있었다. 걸자는 벙벙이 듣고 앉았는 두 사람의 얼굴을 등분해 보고 빙긋 웃고 나서 다시 말을 계속한다. 이 사람 저 사람 번갈아 보고 말을 계속하는 거야? 왜 남선 지방에 응모자가 많고 북으로 갈수록 적은 거 하니 남쪽이는 자 내지인이 제일 많이 들어가서 자 내지인 남쪽은 내지인 밑줄. 그래서 남선 지방이 많은 이유는 일본 사람이 많이 있어서 조선 사람 살기가 어떻다? 힘든 거야. 응? 북으로 쫓겨가서 남만주로 가거나 들어가거나 남으로 현해탄을 건너 가거나 일본으로 산다. 자, 두 가지 중 한 가지밖에 없는데 누구나 그들보다 양지가 좋으니까 재미 1년 12달 죽도록 농사 지어야 주름배를 불리긴 고사하고 반년짝은 강냉이나 시래기로 부중이 나서 돼질 지경이며. 자, 이거 피폐해진 조선 농신의 현실. 번화한 대판은 오사카다잉. 자, 동경 흥청망청 살아보겠다는 수작으로 이렇게 조선인을 꼬드긴다는 얘기야. 자, 나도 하고 청을 해오다시피 터인데 그러나 북선 지방은 인구도 적건이야. 아직 우리 내지인의 세력이 여기까지 미치지 못했으니까 비교적 그놈들은 평안히 살지만 그것도 미국에는 동양 쪽박을 차고 나서게 되리라. 하하. 자, 마찬가지 여기 일본 세력이 북쪽 지방까지 펼쳐지면 그곳 사람들도 살기가 어때? 어려우니까 그쪽에서도 일본에서 일할 노동자를 모집하기가 더욱 수월해질 거다. 이자에겐 좋은 거지. 자기 강설에 열복하는 듯이 연애 옳지 하며 들어주는 것이 유쾌하기도 하고 자기의 견문에 자기도 만족한다는 듯이 한번 깔깔깔 웃었다. 그래, 그렇게 모집을 해가면 자 밑줄 얼마가 생기나요? 이제 돈 얼마나 벌 수 있냐 이거지. 자, 촌뜨기. 자, 시골자다. 촌뜨기는 시골자. 자, 그 구수하는 듯 힘을 흘리며 듣는다. 얼마가 뭐요? 여비가 있지, 일당이 또 있지, 게다가 한 사람 모집하는데 1원 내지 2원이니까 그건 회사 일을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가령 백적 회사의 여공 같은 것은 임금도 싼 데다가 모집원의 수수료도 허라고 광부 같은 것은 지금 시세로도 1원 50전으로 2원까지라고 가령 지금 1,000명이 맡아가지고 와서 보구려 2, 3, 4 동안 여비나 일당에서 남는 것은 그까짓 건 다 제하고라도 1,300~400원 잘만 되면 근 2,000원은 간데 없는 것일게니. 자, 나도 그다음 맨 처음에 그건 계주도에서 모집해 갔지만
그때 500명 모아다 주고 실살고로 남긴 것이 8,900 근 1,000원이었고 두 번째 번에 올가을에 800명을 홋카이도 탄광에 보내고 근 2,000원 돈. 자 여기 체크하자. 조선인을 물건처럼 말하며 수익이 좋다는 것을 강조한다. 이것은 조선인을 단지 돈벌이 수단으로만 여긴다. 모동자 모디번이라는 자는 입이 침이 마르게 1,000원, 2,000원을 신이 나서 내며 목욕탕에서 나왔다. 에에 하며 평생 들어보지도 못한 1,000원, 2,000원 소리에 눈이 휘둥그렇게 뜨고 귀를 기울이고 앉았던 실골자는 때를 다 밀었는지 그 장대한 동색 거구를 벌떡 일으켜 다시 욕탕 속에 출렁 집으면서 만족한 듯이 머리를 붙였다. 그래, 조선 농군들이 가서 그런 공사일들을 잘들 하고 잘하고 못하고 하는 것은 내가 자 밑줄 상관할 것은 무엇이 있소마는. 자 여기 노동자를 넘기고 돈만 받으면 된다는 태도지. 하여간 요번은 말을 잘 듣고 힘드는 일은 잘하는 데다 이문은 허러하니까 안성맞춤이지. 그자 처음 데려갈 때 품삯도 많이 많고 일은 들어 누워서 떡 먹기라고. 자 가만히서 체크해도. 자 귀가 솔깃하도록 남의 비유를 맞추거나 이로운 조건을 깨는 말이다. 푹 삶아야 하지만 그래도 갈 노자며 처자까지 데리게 가게 하고 게다가 빚까지 갚아주는 데야 제 아무런 놈에게 안 따라설 놈이 있어. 한번 따라 나서기만 하면야 전차가 있는데 그야말로 도간에 든지지. 일이 고되거나 품이 허락인 고사고. 자 밑줄 굶어 대징 어그를 할 수 있나. 이것은 조선인들이 겪는 고통에 대해서는 아랑곳하지 않는다. 그래서 무책임하고 악랄하다. 벌써 부하가 되었다는 듯이 득이만 면하여 모집 방법의 비술까지 도도히 설명해 주었다. 나는 좀 더 들으려고 일부러 머뭇머뭇 앉으니까 승객이 다 올라탔는지 벼랑간 욕객이한테가 뒤밀어 들어오기에 금시초문의 그 밑줄 무서운 이야기 곰곰 생각하며 몸을 훔치기 시작했다. 22세쯤 된 책상 도련님인 그때의 나로서는 책상 도련님 밑줄 현실을 잘 알아 몰라? 몰라.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밑줄 놀란다. 이것은 조선의 참담한 현실을 깨닫게 되는 거야. 논란과 분노를 느낀다. 인생이 어떠하니 인간성이 어떠하니 사회가 어떠하니 해야 탁상 공론 체크. 다만 심심파적으로 하는 탁상의 공론에 불과할 것은 물론이다. 아버지나 그렇지 않으면 pot배지도 보이지 않는 조상의 덕택으로 공부자나 얻어하였거니와 소설권이나 들춰보았다고 인생이니 자연이니 신이 소설이니 한데야 결국은 배가 불러서 포만의 비애를 호소할 따름이요. 자 밑줄 실인생 실사의 어떤 이면의 이면 진상의 진상과는 아무 관계도 연락도 없는 것. 공부를 통해 얻은 지식으로 실제 현실을 이해할 수 없다. 그리고 보면 내가 지금 하는 것이 이로부터 하려는 일이 결국에는 무엇인가 하는 밑줄 의문과 불안. 1년 12달 죽도록 애를 쓰고도 반년짝은 시래기 목숨으로 이어나가지 않으면 안 되니까. 이게 조선 농민들의 처참한 현실이다. 들을째 그것이 과연 사실일까 하는 의심이 날 만치 나는 귀가 번쩍하였다. 나도 8, 9세까지 부모의 고향인 충청도 촌속에서 자라났고 그 후에 1년에 한두 번씩은 촌락에 발을 들여 놓아보았지만 설마 그렇게까지 소작인의 생활이 참혹하리라고는 꿈에도 들어본 일이 없었다. 시를 짓는 것보다 밭을 갈리라고 한다. 그러나 밭을 가는 것은 벌써 시가 아니냐. 사람의 흙에서 나와서 흙으로 돌아간다. 흙의 방순한 냄새에 취할 수 있는 자의 행복이요. 흙의 보국한 생기야말로 끊임없는 새 생명이다. 자, 흙과 농사를 예찬하는 것. 조선 농민의 실생과는 어떻다? 관계가 있어 없어? 없어. 현실을 모르고 쓴 철없는 시다. 이러한 의미로 올봄의 산문시. 자, 를 쓰던 자기의 공상과 천려가 밑줄 도리어 어떻다? 부끄러웠다. 현실적이지 못한 생각들이지. 되겠니? 흙의 냄새가 방순치 않다는 것도 아니다. 향기에 취할 수 있는 자가 행복스럽지 않다는 것도 아니다. 조반우의 낮잠은 위약이라는 고등유민의
계급에 유행병이나 걸릴까 보아서 대패판 모자에 연경이나 쓰고 아침 저녁으로 호미를 잡는 것이 행복스럽고 시적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저러나 1년 12달 우마 이상의 죽을 고역을 다하고도 시래기죽에 얼굴이 붓는 것. 자, 중노동에 시달리면서 굶주림을 벗어나지 못하는 가난한 농민의 삶. 자, 너 시일까? 자, 시에 대한 진지한 성찰을 한다. 그들이 산복이 끓는 햇볕에 손등을 대면서 호미자루를 놀릴 때 그들의 행복을 느끼는가? 그들은 흙의 노예다. 자기 자신의 생명의 노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있는 것은 다만 땀과 피뿐이다. 그리고 주림뿐이다. 그들이 어머니의 뱃속에서 뛰어나기 전에 벌써 확정된 유일한 사실은 그들의 모공이 막히고 혈청이 마르기까지 흙에 그 땀과 피를 쏟으라는 것이다. 그리하여 10방울의 땀과 100방울의 피는 한 알의 나락을 기른다. 그러나 그 한 알의 나락은 누구 입으로 들어가는가? 그에게 지불되는 보수는 무엇인가? 자, 밑줄 줄임말이 무엇보다 확실한 그의 받을 품삯이다. 노동의 대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농민들이다. 자, 위기일 나는 반부 영락선에서 일본인들의 대화를 듣고 조선의 현실을 깨닫는다. 나는 몸을 다 훔치고 옷을 입는 터전으로 나왔다. 나는 사람 드는 사람 한 복작된 틈에서 불이 나게 양복가지를 깨며 섰으려니까 어떤 보지 못하던 친구가 문을 반쯤 열고 중정모자를 쓴 대가리를 들쑥 뒤밀며 황당한 안색으로 밤하늘을 휘휘 둘러보더니 실례옵시다. 여기 이인화란 이가 계십니까? 나요. 왜 그러오? 나는 벌자 앞으로 두어 발자국 나서면 이렇게 대답했다. 벌자 동그라미 형사집 한참 찾아다니다가 겨우 만난다니 반갑다는 듯이 빙글빙글 웃으며 문을 활짝 열어젖히고는 서서 이리 좀 나오라고 명령하듯이 소리를 친다. 학생복에 망토를 두른 체격이며 제따는 유창하게 한답시고 하는 1호의 어저가 묻지 않아도 밑줄 누구지? 조선사람. 그래도 직구지. 미러를 사용하고 도리어 자기의 본색이 탄란할까봐 염려하는 듯한 침착치 못한 모습이 나의 눈에는 더욱 수상쩍기도 하고 근질근질해 보이기도 하였다. 자, 여기 체크하자. 벌자는 체격과 말투가 조선인민이 불가한데 그 사실이 드러나가 불안해한다. 나의 성명과 그 사람의 어조를 듣고 우리가 조선 사람이라고 짐작한 여러 일인의 시선 밑줄. 나와 벌자의 일본어 사용하지만 조선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린다. 나에게는서 그자에게서 나에게 옳지 갈지 않은 모양이었다. 말하자면 우리 두 사람은 일본 사람 앞에서 희극을 연작하는 앵무새 밑줄. 우스꽝스러운 희극 연기 같다. 자조적 희화와 무슨 이야기인지 할 말이 있건 예서하구려. 나는 기연가 미연가 긴가민가야. 역시 대답했다. 하여간 이리 좀 나오시오. 말씨가 벌써 그러한 종류의 위이는 것을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 연사에 오만한 것이 우선 귀에 거슬러서 다소 불쾌한 어조로 그럼 문을 닫고 나가서 기다리오 하고 소리를 지르고 다시 내 자리로 와서 주섬주섬 옷을 마저 입기 시작하였다. 여러 사람의 밑줄 경멸하는 듯한 시선. 내가 뭐기 때문에 조선인이지? 여전히 내 얼굴에 거미줄을 느리듯이 어리는 것을 깨달았다. 더구나 아까 이야기하던 세 사람은 힐끔힐끔 곁눈질을 하는 것이 분명했으나 나는 도리어 그 시선을 피하였다. 불쾌한 생각이 목구멍 밑으로 치밀어 오르는 것 같을 뿐 아니라 어쩐지 기운이 줄고 어깨가 처지는 것. 밑줄 기운이 줄고 어깨가 처지는 것. 조선인으로서 부당한 상황을 겪으면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무력감이다. 옷을 다 입고 문 밖으로 나오니까 걸자는 맞은편에 기대어 웅숭구리고 서서 기다린 모양이다. 미안합니다만 나하고 짐을 가지고 빨리 저리 좀 갑시다. 뒤를 쫓아오면서 예언하던 말을 붙이는 양이 자 밑줄 아까와는 태도가 일변했다. 오만한 면에서 다시 예언하는 거지? 대기 누구기에 어디를 가잔 말이오. 나는 뭐뭐서야 하는데 잠깐 파출소로 가시죠. 자기의 직무도 명언하지 아니하고 덮어놓고 가자고 한 것이 잘못되었는 듯도 하고 한편으로는 자기가 1인 행세하는 것이 내심 부끄럽고 또한 나에게 노형이 조선 양반 아이오 하고 탄론되지 않을까 염려하는 듯이 염려가 있어서 앞으로 굽는다는 듯이 앞이 굽는다는 뜻이죠. 걸작의 태도가 갑자기 공손해서 바닥을 내가 짐작한 것. 덮어놓고 가자고 하는 거.
1인 행세하는 게 부끄러운 거, 탄론할까봐. 되겠지? 이게 나에게 공손하게 대하는 이유야. 이것을 본 나는 도리어 불쌍하고 가엾은 생각이 나서 층계를 늘어니 서서 내려가다가 골자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아무 의미 없이 빙글빙글 웃는 얼굴에는 어색해하는 빛이 역력해 보였다. 나는 잠자코 자기 자리로 가서 순탄합니다. 나는 나갈 새도 없고 짐이라곤 이것밖에 없으니 혼자 가지고 가서 조사할 겐 이건 조사하고 갖다 주시오. 가방 2개를 들어주어 말했다. 안 돼요. 가방 2개 주니 뭐 해야 된다? 입회는 직접 봐야 된다는 얘기야. 해주셔야 이걸 열죠. 그러지 마시고 잠깐 나가주세요. 이건 내가 들고 갈 테니. 선실내의 수백의 눈은 모두 나에게로 몰렸다. 자, 나만 홀로 수식을 당하는 거야. 여기저기서 수근거리는 소리도 들렸다. 나는 얼굴이 화끈화끈해 더 섰을 수가 없었다. 내가 도덕질이나 한 혐의가 있단 말이오. 가지고 가서 마음대로 하라는 데야 어쩌란 말이오. 정 그럴 테면 이리로 들어와 조사를 하려고 하구려. 배는 떠나게 되었는데 나가자는 사람도 염치가 있지. 나는 분이 치밀어 올라와서 이렇게 골맨 소리를 질렀다. 그러지 마시고 오늘 이 배로 꼭 떠나시게 할 테니 제발 잠깐만 나가주세요. 자꾸 시간이만 갑니다. 여기선 창피하실까봐 그러는 것입니다. 창피하다 흥창피. 얼마나 창피하면 예서 더 창피하고. 그런 사패 볼 것 없이 마음대로 하시오. 홧김에 이렇게 소리를 질렀으나 그 애걸하는 양이 밉살스러운 중에서도 가엾어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오. 어느 때까지 승강이만 하다가 걸자 말마다나 이려올 것도 없고 시간만 바락바락 가겠기에 나가기로 결심하고 우쩌고리를 집어입고 어떻게 될지 사람의 이름 몰라서 아까 사가지고 들어온 벤또 그릇까지 가지고 가방을 들고 앞서 나가는 형사의 뒤를 따라 나갔어. 형사의 뒤를 따라섰다. 그렇죠? 내가 매우 치밀한 성격의 소유자다. 형사가 큰 성공이나 한 듯이 득이 만면하여 진작 그러시지요 하며 우는 얼굴에는 달래는 듯 하기도 하고 빈정대는 듯한 빛이 보였다. 나는 무심중에 주먹이 부르르 떨리는 것을 주먹이 부르르 떨리는 것 가판으로 나와서 순간국까지 불러다 조사를 하게 하려 해보았으나 그것도 들어주지 않아서 화가 나는 것을 줄이 참듯 참고 결국 잔교로 내려섰다. 자, 그래서 내가 짐을 조사해야 한다는 형사에 따라 배에서 내린다. 배에서 내린 나는 학생복을 입은 형사와 함께 인내버스를 입은 형사 그리고 양복에 외투를 입은 형사. 형사가 몇 명이야 지금? 학생복, 인내버스, 양복에 외투. 그들은 나에게 하루 묵고 갈 것을 강요하지만 나는 유치장에서 욕을 먹을 것을 걱정하여 거절한다. 가방을 연다. 어린이 관 같은 장방형의 트렁크, 유리창 그림자가 환히 비치는 하물 밑에 쌓인 밑에다가 열어놓고 들쑤시는 동안에 그 옆에 인너버스는 조그만 손가방을 조사하고 앉았다. 나는 이 편에서 늘어니 서 있는 학생복 입은 자와 함께 두 사람이 내 손길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자, 지금 인너버스랑 양복 입은 자가 뒤지는 거지? 되겠지 여기. 그리고 학생복이랑 나는 뭐하고 있어? 그 모습을 보고 있는 거야. 자, 그 큰 트렁크를 맡은 자가 누구다? 양복에 외투를 입은 형사야. 잠깐 수석수석 하여 보더니 그 위에 얹어놓은 양복이며 화복들이를 손에 잡히는데 휙휙 던져서 내 옆에 있는 형사에게 주섬주섬 던져주고 나서 그 밑에 깔렸던 서류 뭉텅이와 서적 몇 권을 분주히 들쩍거리고 앉았다. 조그만 트렁크 속에 소득이 없었던지 그대로 뚜껑을 닫아서 옆에 있는 인내버스도 다시 큰 가방으로 달려들어 들여다보고 앉았다가 양복쟁이의 분부대로 서적을 하나씩 들어보아가며 일일이 책명을 수첩에 기입하고 앉았다. 검열하는 거야. 가방 속에 갈팡질팡하는 형사의 내 손은 1분 2분이 갈수록 가속도로 움직인다. 나는 또 무슨 망령이나 부리지 않을까 하는 불안과 의혹을 가지고 전등이 발갛게 번쩍이는 양복장의 겹범을 노려보고 있었다. 8눈과 4개의 손 앞에 뉘어놓은 트렁크 1개에 모든 정력을 집중하고 1초간 빈틈없이 극도로 긴장했으면서도 8입술은 풀로 붙인 듯 아무도 입을 벌리려는 사람이 없었다.
절대 침묵이 한 칸통쯤 되는 컴컴한 골짜기에 미론이 가득 찼다. 비릿한 핵이 품은 차디찬 저녁바람. 여기는 표시하자 이렇게 배경묘사지. 귓가로 솔솔 지날 때마다 바삭바삭하는 종이장 구기는 소리밖에 나에게는 들리지 않았다. 그보다 큰 배에 짐 싣는 인부의 소리도 장교 밑에 와서 부딪힌 출렁출렁한 파도 소리도 이미 내 사람의 귀에는 들리지 않는다. 자, 여기 짐조사에 열중하는 동안 나와 형사들이 소리를 제대로 듣지 못하는 것. 매우 긴장되고 적막한 분위기다. 무겁고 찌뿌드드한 침묵 속에서 흐릿한 불빛에 쌓여서 서고 앉고 하여 꾸물꾸물하는 양이 마치 바다에 빠진 시체를 건져놓고 검시를 하는 것과 같이 처량하고 비장하며 엄숙해 보였다. 1분, 2분, 3분, 10분 시간이 갈수록 귀와 반배례로 욱신욱신해졌다. 자, 배를 놓칠지도 모른다는 염려 때문에 초조하고 불안하다. 그 세 사람이 일부러 느럭느럭하는 것은 아니건만 빼앗아 가지고 내 손으로 하고 싶을 만치 초조했다. 나는 참다 해 시계를 꺼내들고 이제는 2분밖에 안 남았어. 난 갈퇴하고 재촉을 했다. 그제야 양복쟁이는 눈이 불이 나게 놀리던 손을 쉬고 소루 뭉텅이를 들어배면서 자, 이것만은 잠깐 내가 갔다가 보고 댁으로 돌려보내도 관계없겠지 하고 일어선다. 나는 언하에 쾌락 밑줄. 자, 서류 뭉텅이를 가져가는 걸 허락하고 풀려나는 거야? 사실 그 속에는 집에서 온 최근의 편지 몇 장과 소설 초고의 몇 가지 원고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애를 써서 기록한 서류라야 원래 나에게는 사회주의라는 사자나 레닌의 레자는 물론이야 독립의 독자도 없을 것 믿죠. 그럼 나는 사회주의자나 독립운동가가 아니지? 오히려 사회 좀 무관심한 사람이었지? 지식인이지만 그러다가 실상을 알아가는 거야. 나의 전공하는 학과만 봐도 알 수 있었다. 자, 형세의 이름이 나의 가방을 뒤지는 까닭은 사회주의, 독립운동과 밀접하다. 아니 설령 내가 볼셰비키에 관한 서적을 몇백 권 가졌거나 사회주의를 연구하거나 그것은 학문의 연구라 물론 자유일 것이오. 비록 독립사상을 가진 나의 뇌속을 X광선 같은 것이나 심사법으로 알았다 할지라도 실행이 없는 다음에야 조사하기로 무슨 소용이 무엇인가. 이러한 생각은 나중에 한 것이지만 당장에는 무사히 방면되어 배에 오르게 된 것만을 자 밑줄 다행히 여겨 결자들과 허들들을 행구를 수습하여 갖고 나섰다. 급하게 다시 배에 올라타면서 무사히 풀려났다는데 자 안도감을 든다. 짐을 가볍게 해준 트렁크를 두 손에 들고 어서 올라오라는 선원의 꾸지람을 들어가며 겨우 가판 위에 올라서자 길을 쓰는 듯한 경작과 마루름 같은 기적 소리가 나며 신경이 재릿재릿한 징소리가 교양적으로 호젓한 암흑에 쌓인 부두일판에 자 밑줄 처량하고 요란하게 울렸다. 나의 심정이 반영됐다고 볼 수 있다. 배는 소리 없이 미끄러져 두억 한 통이나 잔교에 떨어졌고 전송하러 온 여관 하인들이며 인부들의 그림자가 자 밑줄 쓸쓸한 벌판 이것도 나의 심정이 반영됐다. 나는 안도감뿐만 아니라 고독 슬픔의 감정을 느낀다. 성기성기 차차 조그맣게 눈에 띄고 장기에 휘두르며 가는 등불이 쓸쓸한 바람을 춤추고 마찬가지야. 나의 심정이 반영돼 있다. 길어졌다 짧아졌다 한다. 나는 선실로 들어갈 생각도 없이 으스름한 간판 위에 찬바람을 쐬어가며 웅숭거리고 섰었다. 격심한 노역과 추위에 피곤하여 깊은 잠에 들어가는 항구는 소리 없이 암흑 속에 누웠을 뿐이요. 전시의 안식을 지키는 야광주는 벌써부터 졸린 듯이 점점 불빛이 적어가고 수요가 줄어가면서 깜짝깜짝 졸고 있다. 나는 인간계를 떠나서 자 이줄 방랑의 몸이 된 자와 같이 자 여기 고독하고 불행한 존재에 기여한다. 심리적 충격이다. 그 불빛이 낱낱이 어떤 평화로운 가정의 대문을 지키고 있으려냐 생각을 할 때 선득선수가 별보다도 점점 멀리 흐려가는 불빛이 따듯이 보였다. 나의 머릿속은 단지 혼돈, 화끈화끈이죠. 머릿속이 복잡하고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아. 외투 포켓에다 두 손을 찌르고 어느 때까지 우두커니 섰는 내 눈에는 어느덧 밑줄 뜨끈뜨끈한 눈물. 자 여기 분노, 무력감, 고독함, 슬픔 등이 응축돼 있다. 비어져 나와서 상기가 된 좌우뺨으로 흘러내렸다. 찬바람에 산뜩산뜩 스며들어가는 것을 나는 씻으려고도 아니하고 여전히 섰었다. 자 여기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나는
형사들에게 무단 검문을 받고 배에 올라 눈물을 흘린다. 뒷부분 줄거리 관부 연락선을 타고 현해탄을 건너 부산에 도착한 나는 다시 기차에 올라 서울로 향한다. 상경길에서 나는 많은 것을 보고 듣고 겪으며 전에 몰랐던 밑줄 식민지 현실에 대해 알게 되는데 나는 그 현실이 아주 무덤과 같다고 느낀다. 서울 집에 도착하고 며칠 뒤 안에는 죽고만다. 나는 장례를 치른 뒤 다시 일본으로 도래하고 집을 나선다. 소설은 주인공이 경성역에서 기차를 기다리는 데서 끝난다. 그 절정 결말에서는 부산에서 서울로 와 아내의 죽음을 지켜본 나는 동경으로 돌아가는 것. 되겠지? 이러한 여로형 소설이다. 되겠지? 나머지는 내일 더 볼게. 자, 앞쪽에 문제 한번 쭉 설명해 주시면. 아니 이거. 응? 교과서 본문만? 깨끗한 거? 뽑아줄게. 자, 공부하면서 물어보자.
자료들 정리해보자. 내용들 한 번씩 다 봤으니까.